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108회 전산 회계 1급 회계 1급 이론 문제풀이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서부터 한번 볼게요. 자기 주식을 취득 원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처분하는 경우 다음 중 재무제표상 자기 주식의 취득 원가와 처분가액의 차액이 표시되는 항목으로 옳은 것은 그랬는데, 자, 1번 문제는 자기 주식과 관련된 거고요. 자, 자기 주식을 처분했대요. 그러면 자기 주식을 처분하게 되면, 자, 우리는 대변에 자기 주식이 나가겠죠. 그렇죠? 그런데 자기 주식의 금액은 무조건 취득 원가로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기 주식의 처분 시에 무조건 취득 원가로 처분이 나가게 되고, 그 다음에 처분했으니까 차변에 돈을 받아야겠죠. 돈을 받아야 하는데 이 돈은 무조건 처분가대로 돈을 받아야겠죠. 이렇게 돼요. 그래서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자기 취득가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그러면 자기 주식이 더 크다는 얘기죠. 취득가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처분을 했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마이너스가 생기게 돼요. 마이너스가 생기게 되는데, 이 마이너스를 우리는 뭐라고 해요?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다 라고 표현을 해주고,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은 우리 계정 과목의 분류가 뭐에 해당해요? 자본 조정의 마이너스 항목입니다. 이익이 생기면 자본 잉여금이고 마이너스 손실이, 여기에 이익이 만약에 생겼다 그러면 자본 잉여금이 되고, 마이너스가 생기면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은 자본 조정 항목이 됩니다. 아시겠죠? 네, 계정 과목의 분류는, 자본의 분류는 쭉 다 암기를 하고 계시는 게 맞습니다. 자본 잉여금 3가지, 주감작 3가지 반드시 암기하셔야지 되겠고요. 자, 문제 2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주식회사 전주는 천안에 제품을 판매하기로 약정하고 계약금으로 제3자 철원이 발행한 당좌수표를 받았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는, 자, 두 번째 문제는 수표를 받았어요. 우리가 수표는 무조건 뭘로 처리한다? 현금으로 처리한다. 뭐만 빼고? 당전 발행 당좌수표만 빼고. 그러니까 당점은 나, 우리 회사가 발행한 당좌수표만 당좌예금이고요. 나머지는 모두 다 현금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약금을 받은 거니까 계약금은 받았으니까 선수금 맞죠? 네, 계약금은 선수금이라고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에요? 1번이 되겠네요. 그렇죠? 네, 1번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는 넘어가 보겠습니다. 문제 3번. 기말 재고 자산을 실제보다 과대 계상한 경우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으로 잘못된 것은 그랬어요. 자, 이거는 제가 재고 자산 단원에서 너무 많이 설명드렸었던 거고요. 네. 자, 세 번째, 재고 자산에 우리는 기말 재고액하고 매출 원가하고 그 다음에 이익하고 이렇게 보면 되겠고, 기말은 우리가 자산이죠. 기말은 자산이고, 매출 원가는 우리가 비용이죠. 네, 비용이고, 이익은 수익이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지만 이익은 결국은 내 자본이다라고도 보셔야지 돼요. 우리 회사의 실질적인 자본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 기말이 과대 계상이 되면 매출 원가는 줄어들게 되고 이익은 커지고, 기말이 작아지면 매출 원가는 커지고 이익은 다시 작아지게 됩니다. 이게 그냥 세트예요. 그러면 기말이 실제보다 과대 계상됐다, 기말이 많아졌다라는 얘기는 우리 어떻게 돼요? 매출 원가는 그만큼이 줄었다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내 이익은 그만큼 더 커졌다. 그래서 자산이 실제보다 과대 계상이 된다. 맞죠? 그 다음에 자본 자본도 과대 계상이 된다. 그래서 잘못된 것은 일단 2번이 되겠네요. 2번. 그래서 매출 총이익도 과대 계상이 되겠고, 매출 원가는 과소 계상이 된다. 얘는 순서대로 세트고, 이런 문제는 너무 많이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암기를 해주셔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4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4번은 무형자산에 대한 설명이고요. 무형자산. 기업회계 기준상 무형자산의 상각에 관련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형자산의 상각 방법은 정액법, 체감잔액법 등 합리적인 방법을 적용할 수 있으며 합리적인 방법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액법을 사용합니다. 무형자산은 결정할 수 없으면 정액법을 사용합니다. 외우셔야겠고요. 자,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은 신뢰성 문제로 인하여 자산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네, 내부적으로 자가 창출은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무형자산의 상각기간은 독점적 배타적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관련 법령이나 계약에서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외워요. 무형자산은 원칙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원칙, 잔존 가치는 없다. 이게 원칙이에요. 원칙. 다만 그러면 원칙이라는 얘기는 이 둘 다 예외가 존재할 수 있다. 이렇게 성립이 돼요. 그러니까 원칙이라는 단어가 빠지면 맞는 말이 되고 원칙이라는 말이 있으면 얘가 틀린 말이 되니까 그래서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라는 원칙이고 그래서 관련 법령이나 계약에서 정해진 경우에는 예외가 존재할 수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이 정답입니다. 잔존 가치는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예외도 존재한다. 네, 예외가 존재한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원칙이란 단어가 있냐 없냐를 여러분들이 조금 잘 구별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5번. 단기 투자 자산은 단기 들어가는 것들 다 더하시면 되겠고 정기 예금도 단기 금융 상품이니까 포함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기 예금하고 단기 매매 증권하고 이렇게 두 가지만 더해 주시면 되겠고 700만 원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우편한 증서는 현금성 자산에 해당하니까 1번. 그러니까 현금에다가 넣어 주셔야겠죠. 현금이 현금성 자산에 해당 사항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정답은 1번 700만 원이 되겠고요. 자, 문제 6번. 비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우리가 어떻게 배웠어요? 사장퇴, 사채, 장기차입금, 퇴직급여 충당부채. 그래서 사채랑 퇴직급여 충당부채 이렇게 두 개가 정답이 되겠죠. 2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제 7번은요. 문제 7번은 재고자산의 평가인데 재고자산의 평가는 저가법을 적용을 하게 돼요.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은 저가법. 저가법이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자산의 가치가 상승할 수도 있고 하락할 수도 있는데 저가법은 재고자산의 가치가 상승하면 인정하지 않는 방법이고 떨어졌을 때만 인정을 해주는 방식을 우리가 저가법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재고자산은 모두 저가법을 적용을 하게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보면 비누는 재고수량이 100개고 취득원가가 75,000원인데 순실현 가능가치, 판매 가치가 65,000원이니까 떨어졌죠. 그렇죠? 마이너스 10,000원이 생겼어요. 마이너스 10,000원. 그러면 마이너스 100만 원이 생겼나요? 네, 마이너스가 100만 원이 생겼습니다. 두 번째 것은 세제는 200개인데 취득원가가 5만 원이고 그 다음에 7만 원의 추정 판매가, 그럼 판매 가치가 올라갔죠. 올라가면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니까 세제는 평가손익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비누만 평가손익이 100만 원만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게 됩니다. 재고자산 평가손실 100만 원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아시겠죠? 네. 그리고 문제상에서 취득원가라는 표현이 조금 옆에 개당이라는 표현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게 빠져 있어서 취득원가 전체 금액인지 하나의 금액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네. 자, 그다음 문제 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익 인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그러면 우리는 수익 인식 시기는 언제 매출로 볼 것이냐 그랬는데 시용 판매의 경우 수익의 인식은 구매자의 구매 의사 표시일이다. 예, 맞습니다. 1번이 정답. 시용 판매는 구매 의사 표시를 함과 동시에 우리가
매출이 발생을 하는 거고요. 자, 예약 판매 계약의 경우에는 건설이 완료되어 소비자에게 인도되는 시점이다. 예약 판매 계약의 경우 수익의 인식은 자산의 건설이 완료되어, 만약에 건설이다라고 하게 되면 건설은 대표적인 용역에 해당해요. 용역의 매출은 넘겨줄 때가 아니라 진행 기준으로 우리가 수익을 인식하게 된다. 그러니까 몇 퍼센트 진행이 되었냐, 진행된 것만큼만 매출로 인식을 하게 되고요. 할부는 인도 기준입니다. 할부 판매는 내 재화를 상대방에게 인도했을 때 우리가 매출로 인식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위탁 판매에서 나오는 걸 적송품이라고 그러고, 적송품은 수탁자가 판매한 날이에요. 수탁자가 판매한 날을 우리가 수익 인식 시점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요. 재고자산에서 이것도 반드시 3번, 8번 이렇게 두 가지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계셔야지 되는 문제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 문제 9번은 이제 원가회계입니다. 원재료 매입액은 20억 원이고 기말 원재료 재고액이 기초 원재료 재고액보다 3억 원이 감소한 경우 단기 원재료 원가는 얼마인가 그랬는데, 문제 9번은 그냥 공짜 문제고요. T자를 그려보시고, 얘가 원재료. 지금 이 문제 푸는 방법은 다른 비슷한 문제들도 유형이 똑같습니다. 기말 원재료 재고액이 기초보다 3억 원 감소했다 그랬죠. 그러면 기초를 예를 들어서 10억 원이라고 한번 써볼게요. 기초를 10억 원입니다 라고 썼어요. 10억이라고 쓰고, 그 다음에 단기 원재료 매입액은 20억이에요. 그러니까 기초의 금액은 아무 금액이나 쓰셔도 상관이 없으세요. 자, 볼게요. 자, 그러면 기초가 10억이니까 기말은 7억이 되겠네요. 3억 원이 감소했으니까. 맞죠? 그러면 우리 원재료 소비액은 23억 원이 소비액이 되겠죠. 정답. 23억 원입니다. 자, 그런데 볼게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기초를 40억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기초가 40억이었어요. 그러면 기말은 3억이 줄었으니까 37억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쵸? 37억이라고 해주시면 되죠. 양쪽의 합은 모두 같아야 합니다. 그래서 23억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초의 금액은 항상 얼마가 커졌다 작아졌다, 그럼 그 금액보다 큰 금액을 그냥 아무 금액이나 쓰시면 돼요. 쓰시면 반대쪽은 그만큼을 빼주시면 되니까 양쪽의 합은 무조건 같기 때문에 우리 회계는 무조건 이 원리대로 답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3억 원, 3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문제 10번은요, 제가 원가에 대해서 조금 중요하게 설명드리는 건데, 제조원가 명세서. 제조원가 명세서는 이퀄 제공품 계정이에요. 제공품 계정이고, 이 제조원가 명세서에서 찾을 수 없는 게 세 가지예요. 제조원가 명세서에 없는 거 세 가지. 그래서 기초 제품 재고액, 기말 제품 재고액, 그리고 매출원가. 이렇게 세 가지는 제조원가 명세서에서 찾을 수가 없으세요. 그래서 구성요소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라 그랬으니까 일단 지워볼게요. 그러면 기초제품, 기말제품, 매출원가 세 가지를 지우시면 되는데, 기말제품 재고액 하나만 있으니까 기말 지우시고, 기초제공품, 기말 원재료, 단기제품 제조원가, 단기 총제조 비용, 이렇게 네 가지가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11번입니다. 문제 11번. 실제 소비액, 예정 소비액에 대한 문제고요. 자, 이걸 제가 수업 시간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요즘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시더라고요. 곱하기 실제. 연간 총 예상액은 예상 시간으로 나누어 주시면 되겠고, 이렇게 크면 과대 배부되었다, 이렇게 크면
과소배부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정도. 그래서 실제 소비에 예정 소비에 예정 배부율 곱하기 실제 작업시간 이렇게 암기를 하시고 자기 자리에다가 숫자만 갖다 넣어주시면 돼요. 실제 발생액이 50만 원입니다. 자, 그리고 예정 배부율은 노동시간당 200원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실제 노무시간은 3,000시간입니다. 자, 그럼 3, 2, 6, 60만 원이 나왔죠? 그렇죠? 그럼 과대 배부 10만 원입니다. 이렇게 찾아주시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갖다 넣어주시기만 하면 정답이 나오겠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그래서 아예 이렇게 암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2번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종합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각 공정별로 원가가 집계되므로 원가에 대한 책임 소재가 명확하다. 일반적으로 원가를 재료 원가와 가공 원가로 구분하여 원가 계산을 한다. 네. 기말 제공품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평균법 선입선출법의 당기 완성품 원가는 일치한다. 3번이 정답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제 우리가 12번을 보시면 제공품 계정에 기초와 단기가 있고요. 똑같이 제공품 계정에 기초와 단기가 있어요. 우리는 평균법 선입선출법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는 여기에 있는 기말 제공품을 계산하기 위한 방법이거든요. 기말을 계산할 건데 평균법은 기초와 단기를 합산해서 평균을 가지고 우리 여기에서 완성품이 나오겠죠. 그래서 완성품이 나오는데 평균법은 둘의 평균치를 가지고 나오는 거니까 완성품의 단가와 기말의 단가가 같아요. 이렇게 돼 있고 선입선출법은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나가기 때문에 기초가 먼저 완성이 되고 단기가 추가 완성이 되고 기말이 이렇게 나오게 돼요.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선입선출법은 평균법하고 비교를 했을 때 선입선출법은 단기분만 가지고 기말을 계산하도록 되어 있고 평균법은 기초랑 단기를 가지고 기말을 계산하도록 되어 있어요. 결국 기초가 만약에 기초가 없다면 그러면 평균법과 선입선출법은 같아요. 기말이 없다면이 아니라 우리가 계산의 방법이 조금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기초 제공품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평균법과 선입선출법은 동일한 결과물이 나오게 되고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제 13번.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 틀린 것은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간주공급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13번 문제 때문에 우리가 간주공급을 일단 암기하셔야지 되겠고요. 전체를 다 설명드리기는 좀 그렇고 일단은 간주공급에는 첫 번째 자가공급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내가 나한테. 그 다음에 개인적 공급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사업상 증여. 그리고 폐업시 전중지원. 이렇게 네 가지는 간주공급에 해당하고 간주공급은 공급으로 간주되는 거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습니다. 간주공급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그래서 간주임대료, 사업상 증여, 폐업시 잔존재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정답 3번에 구매확인서. 구매확인서 때문에 여러분들 뭐를 해요? 구매확인서 나오면 영세율이죠. 그쵸? 네, 구매확인서가 나오게 되면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하시게 됩니다.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해주시면 된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14번 부가세법상 업종별 사업장의 범위로 맞지 않는 것은 문제를 안 읽어봐도 업종별 사업장은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조금 하시면 돼요. 자, 우리가 14번은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 임대업하고 그 다음에 부동산
매매업.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하시면 되겠고, 부동산 임대업은 부동산이 있어야지 되니까, 부동산 임대업은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예요. 부동산 매매업은 부동산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법인의 등기부, 그 회사의 등기부상. 부동산 임대업은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 그 다음에 개인은 주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돼요. 이거는 너무 자주 단골로 출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겠고, 그래서 마지막 4번이 정답이에요. 부동산 매매업은 법인의 경우는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가 아니라 이건 임대업. 매매업은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입니다.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회사의 위치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부동산 임대업은 부동산의 위치, 우리 회사의 위치가 아니라 부동산의 위치를 얘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은 문제 마지막 15번. 부가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법률상 면세 대상으로 열거된 것을 제외한 모든 재화나 용역, 소비 행위에 대하여 과세하고요. 납세 의무자는 개인 사업자나 영리법인으로 한정되어 있다. 아니요, 납세 의무자. 부가가치세의 납세 의무자. 부가세 납세 의무자는 영리 비영리 상관없으세요. 영리 비영리 상관없으시고 모든 사업자 그리고 또 재화를 수입하는 자. 이렇게 둘로. 그래서 영리 비영리 상관없이 부가가치세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와 그 다음에 재화를 수입하는 자,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네, 난이도가 뭐 그렇게 많이 어렵다, 많이 쉽다 이런 난이도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레벨은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반복적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조금 풀어보시고, 지금 문제풀이를 오늘 이렇게 쭉 다 해드렸는데 세무 2급 범위랑 겹치는 부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나왔어요. 네, 많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쨌든 위에 단계로 올라가시게 되면 다시 또 공부를 하셔야 하니까 차근차근 하나씩 암기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풀이를 마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